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그 2장에 들어와서 그 이 진동계를 가진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경우를 다룬다고 얘기를 했고, 앞에 두 가지 경우를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직접 흔드는 경우, 그러니까 직접 힘을 가해서 흔드는 경우, 두 번째는 변이가 외부로부터 진동계에 가해지는 경우, 이 세 번째 경우가 이제 자체 불균형에 의한 회전 불균형에 의한 가진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자동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엔진을 탁 키면은 엔진이 휙 돌면서 자동차가 웅 하면서 이렇게 저 켰을 때 이렇게 가진되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그 경험을 했을 수 있겠는데, 또 일반적으로 무슨 기계를 탁 킨다든지 예를 들면 선반 같은 걸 탁 킨다 그러면 선반이 처음에 돌기 시작하면서 그 축이나 이런데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진동을 유발을 시키면서 돌면서 이 전체를 이렇게 떨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해주죠. 그런 내용들이 전부 이 회전 불균형에 의한 가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의 그 케이스입니다. 대표적인 그 세 가지 케이스들이 대부분 여러분이 앞으로 다루게 될 진동 예제들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개만 있다 그렇게 생각할 그 이유는 없어요. 다만 이 세 개가 대표적이고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경우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잘 다룰 수 있다면 또 특이한 또 다른 경우들이 다뤄진다면 그런 것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여기서 다루어졌던 이런 방법론을 이용해서 다 다룰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이거의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거는 달랑베르 원리를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작용하는 그 관성력과 또 여기 작용하는 댐퍼에 의한 그 힘, 작용력 그리고 스프링에 의한 힘, 얘네들의 합이 0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왜냐하면 여기 관성력이 이 전체 토탈 매스 라지 m에 의한 게 있는가 하면 여기 이렇게 돌고 있는 스몰 m에 의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따로따로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 라지 m과 스몰 m 사이에 주고받는 그런 작용 반작용력을 고려해서 방정식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유도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훨씬 더 복잡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럼에 반해서 달랑베르 프린시플은 이 전체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그 관성력과 그 작용력의 합이 0이다 하는 데서 쉽게 이런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게 요 m은 토탈 매스니까 요 m0를 뺀 나머지 질량이 m 빼기 m0죠. 이 나머지 박스로 되어 있는 m0를 제외한 놈의 질량 곱하기 이놈의 가속도는 바로 얘가 여기서부터 이걸 x라고 잡았으니까 이거의 가속 이 질량 중심까지 거리를 x라고 잡았으니까 이걸 두 번 미분한 게 가속도니까 m 빼기 m0 x 더블 닷 이게 이 전체 박스로 되어 있는 놈의 관성력이 되는 거죠.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그 다음에 요 m0의 관성력은 m0가 이쪽 방향으로 어떤 가속도를 갖느냐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따지는 거는 힘이 스프링이나 댐퍼나 이쪽은 이쪽 방향 지금 진동을 따져주는 거예요. 이쪽으로도 진동할 수 있죠. 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근데 이쪽으로는 아무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저거 하는 게 없고, 그래서 이쪽 운동은 우리 관심사가 아니에요.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물론 진동계를 다루다 보면은 이쪽으로도 진동하고 이쪽으로도 진동하는 그런 진동계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는 이게 일자유도 진동계가 아니죠. 그래서 그건 이제 이자유도 이상의 진동계를 다뤄야 되는 거는 이제 그 뒤에 4장에 가서 다루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일자유도를 다루고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요 m0까지의 거리가 x 플러스 2 사인 오메가 t라는 것 같다. 요 관계식에서 금세할 수 있습니다. 요 각도로. 이게. 요거 두 번 미분한 게 요거 가속도죠. 그래서 m0의 이쪽 방향 가속도. 그래서 m0 곱하기 그쪽 방향 가속도 한 게 여기 작용하는 스프링에 의한 작용력과 댐퍼에 의한 작용력 합과 같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런 방정식이 쉽게 유도가 됩니다. 방정식 유도하는 방법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동력학에서 그런 배운 내용들이고, 그거를 여기서 이런 그 진동이나 또 뭐 다른 여러분이 역학 관련된 여러 과목들을 배울 때 다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로 그 뉴턴의 운동 방정식하고 달랑베르 프린시플이라는 두 가지를 배웠는데 그 외에 또 여기서 우리가 또 라그랑지 방정식이라는 것도 또 다뤘었죠. 그래서 그런 그 방법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배운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식을 일단 먼저 유도를 해야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식을 유도하는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이게 일단 제일 첫 번째 단계고 실제로 그 기계 진동학에서 다루는 건 운동 방정식 유도하는데 초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초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풀고 얘를 풀었을 때 나오는 솔루션이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걸 잘 이해하는 게 기계 진동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자, 여기에 이런 방정식이 나타났는데 이 방정식은 요 M0 E 오메가 R 자승이라고 쓰인 이놈을 F0로만 생각하면은 앞에서 힘이 작용했을 때의 경우하고 똑같아요. 솔루션이. 그래서 그 솔루션은 이런 식으로 라지 X 그러니까 요런 F0 대신에 여기 들어간 것뿐이고 다 똑같아요. F0 앞에서 가진력이 주어졌을 때 솔루션하고 똑같은 거죠. F0 대신에 M0 E 오메가 R 자승. 여기서 오메가 R이라는 건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이 M0가 회전하는 주파수입니다. 오메가 R. 여기 오메가 R이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그 솔루션이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는 그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가진력이 주어졌을 때의 경우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솔루션이.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에 M02라는 거를 놨을 때 결국 M0가 커지면은 얘가 커질 거라는 건 우리가 알아요. 2가 커지고 M0 2 곱하기 2가 커지면 얘가 커지는 거 아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뭐 이 불균형 매스가 커지면 당연히 얘가 커진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주파수로 돌 때 얘가 커지나 하는 게 관심이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지금 라지 X에 관련된 걸 갖다가 이 무차원수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차원수로 만들기 위해서 요 M0 2로 요 뭔가를 요 앞에 있는 놈을 M0 2로 나눴을 때 무차원이 되려면 요 앞에다가 라지 M을 곱한 겁니다. 이 시스템 전체 질량에다가 시스템 전체가 움직임 거리 라지 X 진폭 이걸 갖다 M0 2로 나누면 여기도 M 곱하기 거리고 요것도 M 곱하기 거리니까 요게 우리가 무차원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정의된 요 뮤라고 표시된 요 놈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회전 불균형량에 의한 시스템 전체에 대한 동적 응답의 확대 B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요거를 M0 2를 회전 불균형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M0 2를 요게 이제 그 확대 B죠. 자, 이 확대 B 뮤는 여기다 이렇게 요 뮤를 갖다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요렇게 주파수 B R과 감쇄 B 제타의 함수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금세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정리되는 건 뭐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과정에서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이거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동확장비했을 땐 여기 분자가 1이었죠. 1. 그런데 반해서 여기서 이 그 회전 불균형량에 의한 그 응답의 확대비 뮤는 R 제곱이 곱해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특성이 달라진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특성이 달라진다. 이 파이는 똑같습니다. 이 위상각 이거는 모양이 똑같아요. 위상각은 똑같은데 이 확장되는 이 B가 자체 불균형에 의한 회전 불균형에 의한 이 확장되는 B가 가진력에 의해서 확장되는 거하고는 이게 다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밑에 있는 분모 형태는 똑같죠. 분자가 달라지는 거죠. 가진력에 의한 거 있을 때는 분자가 1이었는데 지금은 R 제곱이 됐다 이거죠. 자, 이 그림을 이 뮤와 파이를 갖다가 그러면 파이는 전에 이미 그렸으니까 뮤를 그려본 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뮤를 그린 게. 뮤를 갖다가 R을 변화시키면서 R을 이게 가로축이 R입니다. 주파수 B고 R을 변화시키면서 또 감쇄 B도 변화시키면서 감쇄 B를 갖다가 0에서부터 0일 때 감쇄 B가 0이면 역시 1일 때 이게 무한대가 돼버리죠. 공진이라는 무한대가 돼요. 감쇄 B가 점점 커질수록 여기에 이렇게 0.251 때 이런 그래프, 0.51 때 이런 그래프, 그리고 이 밑에는 제타가 2일 때는 이런 그래프 이렇게 됩니다. 제타가 여기서 이 그려 보면은 제타가 루트 2분의 1보다 커지면은 이 뮤 값은 항상 1보다 작게 나와요. 작게 나오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저기 피크가 없어져 버려요. 피크가 없어져. 그래서 이 피크 값을
그 피크 값을 갖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요때예요. 요때. 요때가 피크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분모가 0보다 같아지는 순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R이 존재하지 않죠. 그죠? R이 존재하지 않. 그 얘기는 바로 요게 0이 되는 데가 언제냐면 제타가 루트 2분의 1일 때다. 이거죠. 루트 2분의 1. 피크가 존재하지 않을 때. 제타가 루트 2분의 1보다 커지면 피크가 존재하지 않는다. 최대값이. 그보다 작을 때만 피크를 갖는다. 응답이 피크를 갖는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자,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우선 전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기반 가진에 의한 경우에는 제타가 커진다고 해서 진동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쪽에 이 작동 범위 이쪽에서 R이 큰 이 범위에서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스위치가 일어나면서 오히려 제타가 커지면은 진동량이 더 크게 나타난다 하는 얘기를 갖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벌써 다 까먹은 사람들 혹시 그러면서 다 까먹었지만 별로 케어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번 학기를 경험 삼아서 한번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혹시 재수가 좋아서 혹시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면 그건 절대 우산이고 복습하면서 따라와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저 소리는 무슨 소리지 하는 표정이 여기 군데군데 좀 이렇게 읽혀요. 지난 시간에 굉장히 강조했던 겁니다. 댐핑이 크다고 큰 댐핑을 가해준다고 무조건 진동을 갖다 잡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경우는 댐핑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진동이 줄어들죠. 항상 작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가진이 어떤 형태로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댐핑의 역할이 달라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댐핑의 역할이. 그런 내용이 중요한 여러분이 주의해서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냥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R이 0으로 갈 때, R이 0으로 가면 이게 뮤 값이 0으로 가죠. 이쪽 다 모든 경우에. 그럼 무슨 R이 0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R은 뭐냐면 그 내추럴 프리퀀시 분의 주파수, 이 회전하는 주파수니까 내추럴 프리퀀시가 커지든지 회전하는 주파수가 0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회전 주파수가 0으로 간다는 건 가만히 멈춰 있다는 얘기니까 그건 뭐 너무 저거한 얘기고, 내추럴 프리퀀시가 굉장히 커지면은 그러면 주파수 부위가 0으로 갑니다. 내추럴 프리퀀시가 굉장히 커졌을 때 뮤가 동확장비가 0으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그죠? 회전각 속도가 감소하거나 고진동수가 커지면 동적 응답은 감소한다. 이 응답 확장비가 감소한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맥시멈 값은 여기서 발생한다. 이거는 앞에 뮤 값을 갖다가 R로 미분해 가지고 dR분의 d뮤가 0이 되는 걸 찾은 거예요. 이걸. 그 계산이 쉽진 않지만 이렇게 찾아가지고 최대가 되는 게 여기다. 앞에서는 뭐였냐면은 맥시멈이 되는 게 루트 1-2제타 자승이었어요. 앞에 두 가지 케이스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 두 가지 케이스에서는 고진동수보다 실제 고진동수보다 약간 낮은 데에서 맥시멈 값이 나타났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 여기가 지금 분모가 1보다 작아지니까 고진동수보다 약간 큰 데서 맥시멈 값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쪽 다 큰 데서 나타나죠. 그래프 자체가 피크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특성이. 그리고 그 맥시멈 값은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나타나요. 맥시멈이 나타나는 값은 이렇게. 그래서 제타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확장비가 불균형에 의한 확장비가 굉장히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R이 굉장히 커지면은, 즉 무슨 얘기냐면은 고진동수를 굉장히 작게 하든지 아니면 이 회전수가 굉장히 빨라지든지 하면은 뮤가 1로 간다. 뮤가 1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까 뮤가 그 값 자체가 뮤의 m0 2분의 mx였잖아요. 그러니까 m0 2가 mx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m0 2를 불균형량을 갖다가 우리가 그 시스템 전체 질량과 그 시스템의 리스판스를 측정함으로써 불균형량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회전 불균형량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이 자동차 정비 간이 정비소 같은 데 가보면은 휠 밸런서라는 게 있어요. 휠. 자동차 바퀴를 이렇게 놓고 자동차 바퀴가 아무리 동그랗게 이렇게 만든다고 해도 얘가 이 매스가 언밸런스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언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주느냐.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자동차 바퀴가 가면서 꿀렁꿀렁꿀렁 거리지 않기 때문에 그거 밸런싱을 합니다. 밸런싱 할 때 이쪽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이쪽 방향에 좀 질량이 좀 더 치우쳐 있으면 이쪽 반대쪽 방향에다 클립을 하나, 림에다 클립을 하나 이렇게 끼워가지고 클립의 무게를 변화시키면서, 왜냐면 이거 끼울 수 있는 반경 거기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 값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그 반대쪽에다 끼우면은 이쪽에 치우쳐지는 거 요거하고 딱 밸런스가 돼서 무게 중심이 딱 센터로 가게 그렇게 만들어주죠. 근데 그거를 그 어느 정도 언밸런스가 있느냐 하는 걸 측정할 때 바로 지금 있는 이 이론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 자동차 바퀴를 확 돌리면서 그 언밸런스 양을 갖다가 돌리면서 그 리스판스를 보는 거예요. 리스판스를 보면 그 진폭이 얼마나 되나를 통해서 그 언밸런스 양을 측정하고, 위치는 또 측정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얘기는 안 하지만 그게 우리가 크기가, 언밸런스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또 위치가 얼마인지 어딘지를 알아야 그 반대쪽에다 끼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치를 또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방법은 아닌데 여기서 지금 다루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여기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런 그 이론에 근거해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R이 무한대로 가면 뮤가 1로 간다라는 이런 데 근거해서 그런 이론들이 작동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내용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런 그 이론들을 갖다 배웠는데, 이런 이론들을 대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가 어딘가 하면 첫 번째가 바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계측기계입니다. 계측기계. 그래서 대표적인 계측기기들이 나중에 7장에 가면 여러분 계측기기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여기서 대표적인 계측기기로 많이 쓰는 게 가속도계라는 게 있어요. 가속도계라고 뭐 크기는 각양각색이지만 한 요만한 이런 거를 갖다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진동을 측정하고자 하는 몸체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붙입니다. 붙이면은 이 진동하는 물체가 이렇게 떨면은 이 계측기기 안에 그 가속도계는 안에 피에조 물질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피에조 물질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누르면 압력을 가하면은 그 압력에 비례해서 전압이, 볼테이지가 발생합니다. 비례해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진동을 하면 이 물체가 진동하면 이 물체가 가속도를 받잖아요. 그죠? 이렇게 진동하면서 가속도가 발생한단 말이야. 변이가 발생하면 그거 두 번 미분한 게 가속도니까 가속도가 변하면서 사이니소이드하게 이렇게 발생하죠. 가속도가. 그 발생하는 가속도 때문에 이놈이 이 안에 있는 그 피에조 물질이 자기 관성력으로 인해서 눌려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거기서 전압이 발생합니다. 물론 그때 발생한 전압은 굉장히 작은 전압입니다. 밀리볼트 단위의 전압이에요. 밀리볼트. 그게 이제 그 물리학자들이 그런 현상들을 다 이제 발견한 겁니다. 어떤 현상은 이게 압력을 가하면은 그런 식으로 전압이 발생하기도 하고, 뭐 전압을 오히려 걸어주면 오히려 그게 이 물질의 거꾸로 움직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게 피에조 현상이에요. 피에조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피에조 현상이라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이런 계측기를 만든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물리적인 현상에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열을 가하면 그게 변이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열과 변이 사이에 뭐 광 입자와 또 무슨 저거 사이에 이런 여러 가지 물리적 현상들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발견해낸 현상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공학에 이용해서 실제 유용하게끔 많은 제품들을 만들고 하는 거, 설계를 하고 하는 거죠. 사이언티스트는 그 원인되는 그 현상을 발견하는데 주로 초점이 많고, 우리 공학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인간에게 유용하게 쓰게 할 수 있느냐에 더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공학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경제성에 그게 굉장히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하느냐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고, 과학하는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그 지식 그 자체, 얼마나 유익하냐 그런 거는 자기가 따질 적이 아니고, 그 지금은 유익하지 않아도 나중에 유익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자이로스코프라는 게 관성 항법 장치에
다 쓰이는 거죠. 비행기 같은 날아다니면 자기의 위치 파악하고 방향 파악하고 하는데 다 쓰이는 거죠. 그 대표적인 그런 관성 그 자이로스코프가 언제 발견됐냐? 아주 옛날에 발명된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푸코라는 사람, 푸코의 펜들럼에서 이게 과학관 가면 이렇게 큰 펜들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펜들럼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왜 자이로스코프를 만들었냐면은 그 당시에는 그 사람 과학 사이언티스트죠. 뭘 하려고 자이로스코프 만들었냐면 지구가 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돈다는 걸 증명하려고. 자이로스코프는 공간에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항상 일정한 방향을 유지하잖아.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여기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면에 대한 각도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지구가 돈다, 자전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걸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자이로스코프가 그렇게 지구가 반나절이 있어야 반바퀴 돌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속될 만한 어떤 그런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발명품이에요. 그 당시에. 나중에 자이로스코프로 쓰인 거죠. 그래서 그거 실패하고 푸코가 다시 또 고민해서 지구가 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한 게 바로 이 푸코의 펜들럼입니다. 이게 펜들럼 지구가 안 돌면은 계속 이렇게만 해야 되는데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 도는 효과 때문에 얘가 이렇게 진동하다가 이렇게 이게 방향을 바꿉니다. 그게 물리적으로 뉴턴의 운동 방정식 유도해가지고 해석해 보면 그게 바꿔야 된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바로 푸코 같은 사람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발명품들을 보면은 사이언티스트들은 그게 얼마나 유용하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원리 자체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초점이 다르다. 공학 엔지니어와 사이언티스트는 초점이 상당히 다르다. 최근에는 물론 사이언티스트와 엔지니어 중간쯤 있는 사람들도 많이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공학에서 출발해서 사이언티스트 쪽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고 사이언티스트에서 출발해서 공학 쪽에 또 관심이 많아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많이 섞여 가는데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다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현상 여기에 사실은 여기에 이 안에 이게 실제 그 가속도계의 모습인데 이 안에 처음에는 이게 수정 가장 피해자 현상이 잘 일어나는 게 수정이에요. 수정. 처음에는 이게 수정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수정을 안 쓰고 수정이 잘 깨지기 때문에 안 쓰고 이제 세라믹 물질들을 많이 갖다 씁니다. 이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떨면은 걔가 이렇게 떨리면서 눌리게 되잖아요. 눌리게 된다면 자기 관성 때문에 눌려서 거기서 발생하는 전압을 갖다 여기에 끄집어내서 그 전압을 측정함으로써 얘가 얼마나 가속도를 받고 있는지를 갖다 거꾸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모델을 해보면은 이 안에 이런 물질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피해자 물질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면은 이 바닥에 이걸 붙여놓으면 말이죠. 이거를 내가 측정하고 싶은데 측정하는 바닥이 막 이렇게 진동하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얘가 눌린단 말이죠. 근데 이 눌리는데 얘가 이렇게 진동을 자체하는데 이 물질 자체가 그 어떤 물질도 다 자기가 강성도 있잖아요. 강성도 있고 감쇄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강성과 감쇄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 강성이 있다. 이 물질에 강성이 있고 감쇄가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 방정식 이거나 똑같죠. 결국 놓고 나니까 이런 문제더라. 이거 이 바닥이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위에 놈이 이렇게 진동하게 되는 이 문제다. 이거. 자, 그래서 결국 앞에서 배웠던 대로 이 베이스 가진에 의한 이 리스판스 이 식을 갖다 유도한 거예요. 앞에 밑에 나온 대로 이 베이스 가진에 의한 식을 유도해서 보니까 이런 식이 그대로 나온다. 이게 그대로. 자, 그런데 앞에 베이스 가진 문제하고 여기에서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얘가 눌린 양이 얼마냐면 눌린 양이 x가 눌린 양이 아니에요. x가. 그죠? x하고 y의 차이가 눌린 양이죠. 전압이 나오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압력을 받은 데 비례해서 전압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비례해서. 눌린 그 압력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결국 x 빼기 y에 비례해서 전압이 나오는 거예요. 전압을 측정한 거는 뭐로 나타나냐면 x 빼기 y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x 빼기 y는 z를 놓고 z에 대한 방정식으로 하게 되면 z를 구하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 전압하고 연관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x 빼기 y는 z로 놓고 다시 치환해서 이렇게 해보면은 z에 대한 이렇게 이게 미방이 구해진다. z에 대한 이.
그래서 이걸 풀면은 전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Z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식을 푼 겁니다. 요 식 모양은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건 똑같잖아요. 요걸 갖다가 F0로 넣으면 똑같잖아요. 솔루션 구하는 건 똑같은 거죠.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8번 식의 솔루션을 구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구했던 형태하고 똑같은 이런 형태가 9번 식과 같은 이런 형태가 구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9번 식과 같은 이런 형태가 구해진다. 그래서 이 형태 보면 Z는 라지 Z 코사인 오메가 BT 마이너스 psi 이렇게 나와주고 이 라지 Z를 갖다가 구해보면은 라지 Z를 구해보면 이런 형태로 구해져요. 보세요. 이런 형태로 앞에 그 나온 걸 갖다가 대입해서 그러면 이런 형태로 구해져요. 그거 구하는 건 여러분들 뭐 앉아가지고 이렇게 치환해 보면 금세 구해집니다. 뭐 디테일한 아주 상세하게 뭐 구하는 그런 것들은 뭐 여기서 안 합니다. 뭐 계산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는 계산 시간. 이게 어떻게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전체적인 프로시저를 잘 이해하고 그 의미를 잘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하는 거고 여러분도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 이 강의를 듣고 그리고 집에 가서 여러분이 이걸 할 때는 실제로 다 확인할 때는 하나씩 여러분이 다 계산을 해보면서 확인을 다 해야 돼요. 자기가.